부산의 한 대학병원. 외상외과의 김재훈 교수가 황급히 복도를 내달립니다. 그가 향한 곳은 중환자실. 많이 쳐졌어? 환자분, 눈 떠보세요. 한 60대 남성 환자의 상처 부위에서 갑자기 시작된 출혈이 급기야 혈압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이대로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로 옮길 새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에 들어가는데요. 도전 한번 덮어주세요. 시트를 적실 정도로 출혈이 심한 이 환자는 교통사고로 얼굴뼈가 골절되고 머리가 15cm가량 찢어진 채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 후 불과 3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김재훈 교수가 능숙하게 출혈 부위를 봉합합니다. 맞아.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얼굴 말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 수술을 마치자 혈압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오랫동안 안 좋으셨던 분들은 외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사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칠 동안은 좀 안정화되실 때까지는 저희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 숱한 고비를 넘나드는 곳. 여기는 바로 권역 외상센터입니다. 외상센터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이상의 외상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중증, 다발성, 외상 환자가 오면 외상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제 권역의사센터입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외상 전담 인력이 투입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 절박한 환자들이 오는 곳인 만큼 이곳 의사들은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재훈 교수는 외상센터에서만 일한 지 6년째입니다. 왜 외상센터 오시려고?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제 생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바쁠 때는 진짜 10분도 쉴 시간이 없죠. 한숨도 못 자고 이제 날밤 새는 거죠.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화급을 다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일상인 의사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외상센터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사고는 잘 안 납니다. 보통 대부분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생활적으로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고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는 그 사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험한 일을 감내하며 살아온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의사로서 큰 보람이라는데요. 60대 김 씨도 그런 이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조현민 교수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부인 되시나요? 예.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여기를 일단 급한 대로 지혈을 해놓고 나왔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파열된 부위를 막고 또 다른 출혈은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위해서 몇 번쯤 신으셨던 것 같아요? 몇만 번 시작했죠. 소년들한테 이게 의식하고 똑같은 거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항상 다잡고 어떻게 하면 수술 잘 마칠 수 있을까.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전문의로 수술 경력만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지만 메스를 잡을 때마다 조 교수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기를, 그리고 환자가 생명을 되찾기를. 의사가 되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를 보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살린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환자가 살아날 때 곁에 있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점심때 시작한 수술이 저녁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지금 수술이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빨리 좀 중환자실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빠른 회복을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FFP, 지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인공기를 뗄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괜히 깨워서 이렇게 환자 힘들게 할 필요 없으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응? 그날 저녁 외상센터가 분주해집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이 온 건데요. 지금 어떤 환자가 오는 거예요? 일단 복부에 지금 뭐가 찔렸다고 하고 이게 누가 찔린 건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이게 박힌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혈압 안 잡힌다고 하고 잠시 후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30대 여성인 환자는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체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겨우 31도. 이대로라면 심정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소생처치실의 의료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의 심장이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최후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심정지가 오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최선호 교수. 외상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10분 정도 시행하고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의료진 1명당 2분씩 교대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 하지만 반응이 없는 환자의 심장. 그렇게 안타까운 5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분이 지났습니다. 다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려던 그 순간 멈췄던 심장이 드디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다시 뛰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뛰어주네요. 혈압도 조금 낮고. 심박동이 돌아오자 의료진은 환자를 재빨리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환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속상해서 네. 그 에어컨 이런 거 밟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투신을 했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처치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담당인 최선우 교수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쩐지 최 교수의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은 가능한 거예요? 아마 못 쓸 거예요. 좋아진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서 일단 죽고 사는 문제 먼저 좀 해결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최 교수는 여전히 환자와 함께입니다. 몇 시간째 보고 계신 거예요? 대충 12시간? 최선우 교수의 마음처럼 외상센터의 밤이 무겁게 깊어갑니다. 갑작스런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 밥 맛이 어떤가? 이젠 식사를 할 정도로 호전됐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잘 드시네요. 다행이죠, 진짜. 젊어서부터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온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우리 아빠. 아버지 다 회복하면 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아빠 생신날요. 제가 그때 첫째 임신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아빠가 그 통영 케이블카를 안 타자 했는데 내가 싫다 그랬거든요. 무섭다고 케이블카, 통영의 케이블카. 그거 못하게 너무 지금
안에서 그것도 한번 같이 타고 싶어요. 케이블카 이야기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빠 동영 케이블카 타고 싶나? 한번 타와야지. 한번 좀 타봐야 돼. 아직까지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제일 죄송해요, 진짜. 동영 케이블카 내일 먼 없이 태워줄게. 아버지 소원대로 따뜻한 봄이 오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케이블카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상센터는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바로 외상외과 의국인데요.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한 의국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현민입니다. 자가 왜 저리 좋노 너? 이들에게 식사란 짬날 때 잠깐 흡입하는 거랍니다. 그날 오후 의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하자니 실제적으로 지금 브레인데스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한 것도 이러고 한 환자의 수술 여부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진 건데요. 100% 나빠진단 말이야. 알아.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보호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한번 해야 될. 며칠 전 온몸에 자상을 입고 실려온 환자가 지금 수술도 하기 전 뇌까지 손상돼 최악의 경우 뇌사에 빠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외상 수술과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환자분이 계속 병원에 있으셔야 되고 의식이 안 돌아오고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환자분을 계속 살릴 만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보호자분이랑 이제 얘기하실 거예요. 보호자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임무입니다. 결국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한 겁니다. 이 환자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어요? 저는 1%의 가능성을 갖다 걸었습니다. 1%가 아니라 0.1%도 가능성이 있으며 왜 0.1%의 가능성에 그걸 거느냐. 일단은 환자의 생명이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0.1%, 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가능성에 그 힘을 걸어야 됩니다.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은 오늘도 0.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메스를 잡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최전선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외상센터에 막 도착한 응급 환자. 그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인데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119 대원들을 의료진은 동료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모두 숙연해집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좋아서 하고요. 그 아픈 사람들이 그냥 나아서 나가는 걸 보면 그냥 보람 느껴요. 제 본업이고 살아있는 이유죠. 거의. 희망? 생명에 대한 것은 공평하고 그리고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잊고 함부로 생각해온 건 아닐까요? 다시 처음 일어나